며느리가 결혼하고 우리 집에 들어온 지도 벌써 12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착한 줄 알았습니다. 말도 곧고 인사성도 바르고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지요. 하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안다고 했던가요? 딱히 싸운 것도 아닌데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게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처음엔 그저 내가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나름의 입장이 있겠지, 젊은 사람들 사는데 내가 괜히 끼어들 필요 없지 하고 넘겼지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마음을 눌러 담는 일이 하나둘 늘어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명절 때가 되면 꼭 우리 집이 아닌 사돈네 집부터 간다는 거. 어머니, 이번엔 시댁 먼저 갈게요라고 말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이번엔 친정 먼저 들러야 해서요로 시작해 시간 되면 들르겠다는 말로 끝났지요. 그 시간 되면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밤 9시 넘어 기운 빠진 얼굴로 우리 집 문턱을 밟을 때입니다. 그때 와서는 어머니 음식 준비하지 마세요 하면서 빈손으로 앉아 있다가 30분 안에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차라리 아예 오지 말지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나서서 뭐라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 몇 년은 그래도 뭐 이해하려 했습니다. 친정도 부모니까 며느리도 자식이니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요. 하지만 점점 당연하게 우리 집은 들러야 할 곳, 사돈네는 가야 할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도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합니다. 겉보기엔 예의 바른 것 같지요. 근데요, 그 조심스러운 말들이 오히려 저를 피곤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어머니, 요즘은 연세 있으신 분들도 혼자 사시는 게 편하시대요. 어머니는 참 멋지세요. 저희한테 의존 안 하시고. 어머니는 저희 부담 안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라는 말입니다. 겉으론 칭찬처럼 들리지만 귀에 닿을 땐 싸늘한 냉수처럼 식어옵니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 번도 기대하려 한 적이 없는데도 내가 뭔가를 바라는 사람처럼 느껴져 부끄러워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은 혼자서도 충분히 다니시잖아요. 그래도 무슨 일 생기면 꼭 전화 주세요. 그 말 끝에 아들은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고요. 그래, 내가 왜 기대를 해. 그저 알려준 것뿐인데. 그날 병원 대기실에서 문득 울컥해서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요즘은요, 제가 일부러 아프다는 말도 안 합니다. 괜히 그 말 했다가 며느리 표정 굳는 거 보는 게 더 아프거든요. 며느리는 그런 표정을 숨긴다고 숨기지만 나는 다 보입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저는 며느리에게 큰 걸 바란 적 없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그런 게 고팠던 거지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아들은요, 그저 며느리 편입니다. 뭘 해도 애도 피곤하잖아. 엄마 좀 이해해라는 말뿐입니다. 그 애가 피곤하면 나는 괜찮아야 하는 건가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엄마인데, 왜 나는 이해받는 사람이 아닌 걸까요? 며느리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독립적이셔서 저희가 오히려 죄송해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릴지 몰라도 제겐 그저 벽처럼 느껴집니다. 우린 그렇게 멀리 있는 사이라는 뜻이구나 하고요. 이제 곧 어버이날이네요. 사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작년엔 꽃 배달 하나 오고 끝이었거든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엄마 택배 받으셨죠? 요즘은 꽃도 온라인으로 시키니까 편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왜 그렇게 서글펐는지 모릅니다. 꽃이야 예뻤지요. 하지만 그 꽃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찬바람 맞은 창가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감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 속에서 조용히, 아주 천천히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지요. 며칠 전부터 어버이날이 다가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설마 또 작년처럼 그냥 꽃 하나 띡 보내고 끝내지는 않겠지 하는 어쩌면 바보 같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기대는 안 한다고 수없이 말하면서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지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나이를 먹어도 그대로더라고요. 어제 저녁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은 전화도 잘 안 하는 애가 웬일로 먼저 연락을 해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요. 혹시 무슨 일인가 걱정도 되고 한편으론 어버이날을 앞두고 오는 전화면 뭐라도 준비한 건가 싶은 마음도 스쳤고요. 엄마, 내일은 아마 못 갈 것 같아. 처음 들리는 아들의 말이 그거였습니다. 딱 그 한마디. 목소리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속에서 뭔가 툭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지요. 아들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혜진이 엄마랑 약속이 좀 잡혀 있어서 사돈댁에 가기로 했어. 어버이날이라.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돈댁에 간다. 그 말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나한테는 내일은 못 갈 것 같다고 하고 사돈댁엔 어버이날이라 간다고요? 참 잘도 골랐더군요. 말 한마디로 사람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그 순간 실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래, 뭐 갈 때 가야지. 나는 괜찮다. 입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은 전화기를 부여잡고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뒷전이 된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먼저 챙길 사람이 아닌 나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들릴게라고 했습니다. 어버이날은 내일인데 다음 주에 온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작 필요한 날, 마음이 기다리는 그날엔 오지 않으면서 시간 나는 날 잠깐 들르겠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얄밉게 들리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선 아이들 뛰노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나는 내일 하루 아무 말 없이 꽃 배달만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되었더군요. 억울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 키울 때 누구보다 헌신했는데 어릴 땐 한겨울에도 손 시려운 줄 모르고 도시락 싸주고 대학 입시엔 잠도 못 자고 기도했고 군대 있을 땐 편지 한 통에도 울고 웃고 했던 내가 지금은 그저 못 갈 것 같아라는 말 한마디에 조용히 물러나야 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땠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 톡 하나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저희가 일정이 있어서 찾아뵙기 어렵게 됐어요. 건강 챙기시고요. 톡.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이게 며느리의 어버이날 인사였습니다. 내가 남인가?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아무 감정도 없이 넘길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속이 쓰렸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도 참았지요. 그 애한테 뭐라도 바라는 순간 구질구질한 늙은이가 될까봐 항상 먼저 괜찮다고 했고 항상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이번엔 안 되겠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런 날 왜 사람들은 어버이 은혜 운운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누구에게 받은 은혜인지 잊고 사는 걸까요? 나한테는 안 오면서 사돈댁엔 당당히 어버이날이라 간다던 그 말. 그게 자꾸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아들 내외는 오지 않고 친구들도 각자 바쁘겠지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속 어머니 은혜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저 울고 넘기지는 않으려고요. 나도 사람이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터집니다. 지금이 아마 그때인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왠지 오늘은 더 조용할 것 같더군요. 누가 현관문을 두드릴 것도 없고 전화벨이 울릴 리도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일찍 일어나 머리도 감고 옷도 단정히 입었습니다. 옷장 속에서 제일 새 것 같은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작은 진주 귀걸이도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올지 몰라서요. 그런 마음이 스스로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밥은 차리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없더군요. 차라리 커피 한 잔만 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나 카카오톡이라도 왔을까 싶어서요. 없었습니다. 그 흔한 이모티콘 하나도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텅 빈 알림창을 내려보다가 습관처럼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지 말았어야 할 걸 보고 말았습니다. 사돈 내 그 여자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더군요. 사진 속엔 아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사돈과 사돈 내 가족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아 있더군요. 꽃다발도 있고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가 벽에 붙어 있었고요. 그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게 현실인가? 정말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다는 게 믿기질 않았습니다. 나한테는 못 갈 것 같아 한마디 던져놓고 사돈 댁엔 케이크 들고 가서 저렇게 활짝 웃고 있었다고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처음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는구나. 어느새 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진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도 햇살도 다 얄미웠습니다. 저렇게 좋은 날씨인데 나는 왜 혼자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 사진을 몇 번이나 확대해서 봤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는 사돈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웃고 있더군요. 그 웃음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엔 나를 생각한 흔적도 죄책감도 그 어떤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죽으면 얘들은 과연 울기나 할까? 무섭고 섬뜩한 생각이었지만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외롭고 그만큼 치욕스러웠습니다. 그 사진을 보던 제 손이 덜컥 카카오톡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이걸 캡처해서 보내. 뭔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하지만 손이 멈추더군요. 보내봤자 뭐라고 할까요? 어머니가 오해하셨어요. 그냥 잠깐 들른 거예요. 또 그런 뻔한 말이나 듣겠지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세상과 단절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봤자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하루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커피만 몇 잔 마시고 텔레비전을 틀었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어버이날 특집이니 뭐니 하면서 효자효부를 소개하더군요. 그걸 보는 제 입가엔 헛웃음이 맴돌았습니다. 저런 건 드라마나 뉴스에만 있는 일이겠지요. 현실은 나 같은 사람이 대부분일 테니까요. 밤이 되자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두운 거실에 앉아 사진 속 사람들의 웃음을 곱씹었습니다. 그날 그 사진 한 장은 평생 제 가슴에 박힌 못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는 거라고. 이젠 나도 가만히 있지 않으려 합니다.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다가 결국 나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처음 건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니었지요. 평생을 함께 해온 친구 윤숙이었습니다. 윤숙이도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처지라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입니다. 한밤중이라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윤수가 자니?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숙이는 놀란 목소리로 받더군요. 아니, 앉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숨을 크게 쉬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한마디 말도 못하고 혼자 집에 있었어. 아들 며느리 안 왔어. 아예 올 생각도 없었더라. 그런데 윤수가 사돈이 오늘 카톡 프사 올렸더라. 아들 내외가 사돈네 집에 꽃다발 들고 활짝 웃으며 사진 찍은 거 그거 올렸더라. 말을 마치는 순간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고 윤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야, 그건 너무했다. 너무해.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친정엔 그렇게 가놓고 시댁은 연락 한 통 없는 거,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 말에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윤숙이 앞에선 도저히 멈추질 않았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니, 윤수가? 내가 저 애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데 왜 내가 이 꼴을 당해야 해? 윤숙이도 같이 울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목소리를 낮추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있지 마. 가만히 있지 마. 사람이 너무 참으면 우습게 봐. 말을 해야 알아. 요즘 애들 말 안 하면 괜찮다고 생각해. 화도 안 내고 따지지도 않으면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 넌 말해야 돼. 제대로 한번 터뜨려.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얌전히 참았고 조용히 물러났기에 이 아이들이 나를 당연하게 여긴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핸드폰을 들고 다시 며느리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뚜마이너스. 3번 울리자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놀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참 웬일이지. 내가 이 시간에 전화를 다 걸 줄은 나도 몰랐어. 근데 말이다가 혜진아. 사람이 너무 조용하면 무시당하더라. 며느리는 잠깐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뭘? 나는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 사돈 푸사봤다.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쪽에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사돈 집엔 꽃다발에 케이크에 온 식구가 모여서 환하게 웃더라. 아들, 너희 둘 다. 근데 난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전화기만 쥐고 있었어. 너희가 혹시나 올까봐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대했거든. 며느리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희가 너무 갑작스럽게 약속이 잡혀서. 그 약속 난 아니었구나? 내 말에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덧붙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근데 혜진아, 이제부턴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사람 마음이란 게 한 번 돌아서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거 기억해둬.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나는 이 아이들에게 내 속을 내보였습니다. 이제 나도 변하려 합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이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나라는 사람의 인생도 다시 시작됩니다. 상처받은 만큼 되갚을 준비를 해야겠지요. 그날 밤 며느리와의 통화를 끝내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배터리를 뽑고 서랍 안 깊숙이 밀어넣었지요. 온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애들이 나 없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일부러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마트나 정류장엔 가지 않았고
내가 평소에 가는 약국에도 들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선글라스에 모자까지 눌러쓰고 나갔지요. 오후엔 일부러 찜질방에 갔습니다. 폰도 없으니 조용히 쪼그리고 앉아 미지근한 방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이 시원하더군요. 이제 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가벼웠던 거야. 너무 언제나 거기 있는 사람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게 놔뒀던 거야. 그런데 오후 5시쯤 찜질방 안에서 누가 다급하게 저를 찾더군요. 혹시 박말순 어르신 안 계세요? 박말순 어르신? 깜짝 놀라 일어나니 직원이 쪽지를 내밉니다. 아들 이름이 적힌 메모와 함께 말하더군요. 손주분이 찾으시던데요. 전화가 많이 와서 걱정하시던데요. 아, 이제서야 부랴부랴 찾기 시작했구나. 가슴 한켠이 시원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화를 걸진 않았습니다. 찜질방에서 나와 근처 교회 쉼터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핸드폰이 필요 없는 노인들이 모여 고스톱을 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도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나는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아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그렇게 엄마는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데도 없는 존재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겠지요. 셋째 날 아침 교회 쉼터에서 함께 지내는 노인 중 한 분이 묻더군요. 자식들이 안 찾아와요? 걱정 안 해요? 그 말에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긴 하겠죠. 근데 그게 나를 생각해서 걱정하는 건지, 체면이 깎일까봐 걱정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그러자 그 노인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사라져 봐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엄마의 무게를 깨닫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없으니 불안하겠지요. 그래야 그들이 내 존재가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날 오후 교회 쉼터에서 나와 동네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멀찍이서 우리 집 앞을 지켜봤지요. 그 순간 며느리의 차가 집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조마조마한 눈빛으로 창문을 들여다보며 초인종을 누르고 있더군요. 아들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다급하게 말하고 있었고요. 두 사람 모두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가에 화장도 번지고 아들은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골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이제 좀 사람답게 보이네. 그리고 조용히 뒤돌아서 집이 아닌 찜질방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더 있어야 합니다. 이 불안, 이 걱정, 며칠은 더 해봐야겠지요. 그래야 평생 안 잊히니까요. 이제는 내가 말순이가 아니라 말순 여사로 다시 태어나야 할 때입니다. 찜질방에서 사흘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로 내가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걸 느꼈지요. 전화도 없고 소리도 없이 그냥 사라지니 그제야 나를 찾는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넷째 날 아침 찜질방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여기 동네에서 어떤 어르신이 실종됐대. 아들이랑 며느리가 난리도 아니래.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까지 했다잖아.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설마 하고 탈의실 문을 살짝 열고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동 70대 여성 실종, 가족 애타게 찾아. 그 밑엔 내 사진이 담긴 제보용 포스터가 떠 있었고 기자들이 찍은 우리 집 앞 사진엔 아들과 며느리가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 말썽 부리는 줄 알았지.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렇게 울면서 돌아다니는 걸 보니 어디선가 살짝 아니 깊숙이 미안하다는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그래도 내 새끼인데.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와중에 문득 친구 윤숙이 생각이 났습니다. 휴대폰은 없었지만 윤숙이 집 번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지요.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윤숙이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윤숙아 나야. 말순이. 말순아. 어머 너 어디야? 지금 난리야 난리. 경찰서에서 나한테도 전화 왔어. 아들이 너 실종됐다고 신고했대.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 찜질방에 있었어. 그냥 세상에서 사라져보고 싶었어. 그래야 이놈들이 좀 느끼겠지 싶어서. 윤숙이 한참을 조용히 있더니 말순아 그 심정 안다. 정말 안다. 근데 너도 알잖아. 결국 우린 엄마잖아. 너도 걔네 울고 다니는 거 보니까 마음 흔들렸지?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물었지요. 그래요. 그 아이들이 나를 진짜 잊은 줄 알았는데 저렇게 울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에 가슴이 푹 꺼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집으로 들어갈 순 없었습니다. 너무 갑자기 끝내면 이 반성도 금방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윤숙이한테 말했습니다. 며칠만 너네 집에 있을게. 폰도 꺼져 있고 아직은 좀 더 느끼게 하고 싶어. 나 없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말이야. 윤숙이는 조용히 수긍했습니다. 그래. 근데 너무 오래는 말고. 엄마도 감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도 다치지 말고 너무 미워하지도 마. 그 말을 듣고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움만으로는 오래 못 가는 거니까. 윤숙이 집에 머무른 첫날 밤 방 안에서 조용히 누워 있는데 아들과 처음 동네 병원에 예방접종 마치러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내 손을 꼭 잡고 울지도 않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은 내 가슴에 못을 박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새끼였습니다.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가볍게 느껴졌던 것도 내가 가만히 있었던 탓이지만 너희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래도 나도 결국 너희 엄마잖니. 윤숙이랑 마당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햇살이 좋았고 바람도 부드러웠지요. 사흘째 윤숙이네에 몸을 숨긴 터라 몸은 좀 편해졌지만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집 쪽으로 걸어가서 몰래 창문만 보고 오곤 했어요. 며느리는 아직도 아들 손잡고 매일같이 찾아오고 있더군요. 집 앞에 쪼그려 앉아 울다가 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 윤숙이가 전화를 받더니 슬며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저기. 며느리가 방금 여기로 온대.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 어떻게 알고? 글쎄, 너희 집 근처 찜질방이랑 교회 쉼터 다 뒤졌대. 그러다 내가 너랑 친하다는 걸 기억하고 여기까지 온다고 하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직접 마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1시간쯤 뒤였을 겁니다. 윤숙이 마당 대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부은 눈, 지친 얼굴, 그리고 손에 든 비닐봉지 하나. 거기엔 미지근한 식은 죽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식은 죽까지 들고 오면서 그깟 말 한마디 미리 못했니?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그날 어버이날. 사돈댁 가서 사진 올린 것도 이렇게까지 상처가 될 줄 몰랐어요. 몰랐겠지.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항상 그런 식이었잖아. 나는 알아서 이해할 사람이었고 사돈댁은 챙겨야 하는 사람이었고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니, 어버이날에 안 간 건 사실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작년에 어머니가 제 친정 가서 잔치집 갔다고 하신 말. 그게 너무 서운해서요. 나는 놀랐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니? 네. 사람 많은 데서 들렸어요. 그때 어머니 제 친정 엄마 보고 와, 집이 그냥 시장판이네 하셨거든요. 엄마가 그 말 듣고 한동안 마음고생 심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땐 나도 질투에 찌들어 있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있었구나.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금세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이렇게라도 솔직히 말하고 싶었어요. 그날 사라지셨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우리 행동이 너무 무심했더라고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죽에서 나는 약한 냄새가 차라리 사람 냄새 같았습니다. 그제야 내가 뭘 그렇게 복잡하게 꼬았는지 조금은 후회가 됐지요. 그래, 내 말도 맞다. 내가 말 한마디로 너희 친정 건드린 것도 나도 몰랐지만 내 상처도 컸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무시할 줄은 몰랐거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아니, 제가 어머니 먼저 챙길게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 주세요, 제발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너무 쉽게 끝내면 또 잊힐 것 같았거든요. 좀 더 생각해보자. 사람 마음이 그렇게 금방 풀리진 않으니까. 며느리는 알겠다고 고개를 숙이고 죽봉지를 윤숙이네 식탁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죽을 데워 먹으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상처는 서로 주고받았고 이제야 서로 조금씩 꺼내놓은 거겠지요. 며느리가 다녀간 다음 날 아침 윤숙이네 마당에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보리차 한 잔을 들고 마당 의자에 앉아 있었지요. 그때 윤숙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말순아, 이제는 집에 가야 하지 않겠니?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있으면 미운 사람 되겠더라. 내가 바란 건 그냥 한 번쯤 날 소중하게 여겨주는 마음이었는데. 윤숙이가 웃으며 말했지요. 그 마음 이제 걔네도 좀 느낀 것 같더라. 특히 며느리. 어제 눈빛 보니까 진심이더라고. 나는 천천히 짐을 챙겼습니다. 찜질방에서 나온 옷가방 하나에 윤숙이가 싸준 반찬 몇 가지. 그렇게 몇 걸음 걷다가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야 하나. 아무도 없겠지, 집에. 그런데 집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희미하게 무언가 보였습니다. 우리 현관문 앞에 작은 상자 하나. 그 옆에 앉아 있는 며느리.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저기 이거. 며느리가 가리킨 상자 안에는 작은 화분 하나와 색종이로 접은 종이약 몇 개, 그리고 직접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어머니, 올해 어버이날은 우리가 많이 늦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죄송하고 더 많이 안아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어머니의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늘 먼저 챙기겠습니다. 사돈댁보다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요. 우리 어머니니까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며느리 드림. 나는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내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집안에 두면 꽃이 피는 행운목이래요. 지금은 이파리가 작지만 곧 푸르게 자랄 거예요.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도 그러길 바란다. 지금은 내 맘에 이파리 하나지만 곧 꽃도 피우겠지.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작은 행운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도 곧 도착했는지 헐레벌떡 골목 끝에서 뛰어오더군요.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엄마,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바보였어.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얼굴 좀 사람이네. 가볍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 웃음 끝에 눈물 한 방울이 톡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따끈한 미역국에 불고기랑 잡채까지 해왔습니다. 작은 상차림이었지만 그날 내겐 세상에서 제일 귀한 밥상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젠 진짜 어버이날이구나.